이제 질병 자연사, 질병의 자연사인데 앞에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질병은 어떤 거고 건강은 어떤 거다 이러한 설명하는 모형들을 봤고요. 지금 나오는 건 질병의 자연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그래서 자연사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자연사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죽는 과정. 그럼 그걸 질병 입장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질병 발생은 병인 숙주 환경의 균형이 파괴되었거나, 어디서 봤죠? 우리 방금 전에 생태학적 모형에서 병인 숙주 환경으로 설명을 했죠. 이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한 학자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 이론이었던 거고, 여러 학자 중에 클라크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모르셔도 돼요.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태학적 모형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이 균형이 깨졌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증상이 없는 병원성 이전기, 그러니까 아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시기랑 병원성 기,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 그리고 회복되거나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레벨과 클락이라는 학자가 질병의 자연사 과정을 5단계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 클락이라는 학자도 그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했던 학자 중에 하나인 거죠. 아이고, 여기가 글씨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는 잘 보이죠? 보시면은 병원성 이전기랑 병원성기로 크게 나누고 있어요. 이거 질병에 걸리기 전,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누가 병인 숙주 환경이 잘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시기를 비병원성기라고 해요. 병인 숙주 환경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고요. 자,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혀 없던 시기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되고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죠. 병인의 자극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내 몸에 들어왔다 안 왔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요 상태인 거예요. 비병원성기에서 초기 병원성기로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그 코로나에 어찌 하다가 코로나19가 누군가의 몸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증상은 안 나타나고 잠복기가 있죠. 무증상인 상태. 그 상태를 이제 불연성 질병기라고 해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병에는 걸려있는 상태. 그래서 병인의 자극에 대한 숙주의 반응이 있다는 것은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어쨌든 그 병원균이랑 내 몸이랑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에겐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다 현성질병기 증상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회복기, 이제 거기에서 질병에서 회복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이렇게 질병이 종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사 5단계를 제시를 했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예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차, 2차, 3차로 크게 구분을 해요. 먼저 1차, 2차, 3차로 했을 때 질병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게 하는 건 1차 예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공장소, 사람이 많은 장소에 안 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하는 건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이에요. 또는 뭐 생활 습관을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 다 1차 예방이에요. 금연하고 이런 것 보건교육하고 다 1차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고, 병원성기로 들어오면 2차, 3차로 하는데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리긴 했는데 아직 증상이 없을 때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그건 2차 예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치료하고 회복하기까지를 3차 예방으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씩 다시 나눠보면은, 비병원성기는 병인의 자극이 형성되지도 않은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소에 개인 관리 잘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 골고루 섭취하고 담배나 음주, 흡연 이런 것들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건강 증진,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건강 증진 활동은 비병원성기에서 하는 적극적인 예방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여러분 마스크 왜 꼈어요? 코로나 예방하려고 낀 거죠. 그러면 특수 예방이 돼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뭘 위해서? 그 질병에 홍역에 걸리지 않으려고 홍역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병인의 자극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병인을 막기 위한 예방은 특수 예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 예방, 그 1차 예방 중에서도 건강 증진은 1단계에서 특수 예방은 2단계에서 시행이 되는 거고, 자, 불연성 질병기에는 아직 증상이 없으니까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게 주요 예방이다. 3차에서는 질병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장애가 남지 않고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재활을 통해서 사회로 잘 복귀할 수 있는 것을 3차 예방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씩 이론들을 보면은 비병원성기 1단계는 병인 숙주 환경이 상호작용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숙주의 저항력이나 환경 요인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숙주가 저항력이 좋다라는 건 질병이 균이 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나의 면역 상태,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또는 환경이 숙주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또 병인의 숙주에 대한 자극을 억제, 나에게 오더라도 내가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상태다. 그래서 아직 뭐가 자극한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그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 병원성기는 병인이 자극을 시작했어요. 질병에 걸리진 않았지만 숙주가 그 질병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질병에 안 걸리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는 그 시기인 거고요. 불연성 질병기는 병인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자극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죠. 반응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요때 빨리, 전염병 같은 경우는 잠복기, 비전염성 질환,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뭐 위암 1기, 요럴 때 증상 없을 때 요 시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겠죠. 4단계 현성질병기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요. 회복기, 재활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또는 사회생활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기라고 보시면 돼요. 5단계. 예방적 대책, 1차적 예방에서는 질병에 걸리기 전이니까 걸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계속 건강 증진, 1단계에서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들, 2단계에서는 특이적 예방, 그 병원체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방접종인 거죠.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마스크를 끼더라도 내가 그냥 두루두루 환경도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도 많고 뭐도 하니까 그냥 마스크를 여러 가지를 내가 예방하려고 끼는 거 착용하면은 사실은 1차적 예방으로 그 앞쪽으로 들어갈 수도, 1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특이적 예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개선이 그냥 두루두루 환경을 개선해서 건강을 더 증진하고자 하면은 건강 증진에 들어가지만, 똑같은 환경이어도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는 분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필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것들은 또 특이적 예방으로 2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2차적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단계다. 그래서 질병에 이미 걸렸기 때문에 빨리 진단해서 빨리 치료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전파 기회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 무증상기에 빨리 진단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무증상 기간에 전파시키고 다니는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위암이어도 1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느냐 3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내용 자체가 너무 달라지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3차 예방을 위해서는 후유증 최소화시키는 것, 의학적으로 물리치료하거나 직업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재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질병 예방 대책에 대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보통은 다음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는 각각의 그 질병의 자연사 5단계에 따른 적절한 예방 활동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자, 다음에 건강 증진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건강 증진,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뭐 질병을 예방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건강 증진은 질병 예방보다 한 차원 더 올라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되게 건강한데 왜 자기 관리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건강한데 앞으로 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생활 습관, 뭐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건강 증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고 하면은 이제 20세기 후반 언제냐면 1974년 그 랄론드 보고서 있었죠. 아까 우리 했던 거 건강 결정 요인 할 때 1974년 캐나다 보건성 장관이었던 랄론드 보고서에서 건강 결정 요인 4가지를 제시했다라고 했죠. 그 보고서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건강 문제를 더 이제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대두됐고요.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이 대두된 배경을 보면은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 뭐가 특히 중요하다?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건강 결정 요인 중에서 특히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자, 질병 양상 변화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됐대요. 왜요? 만성 질환 같은 것들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거나 하면은 또는 걸렸어도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데 이 만성 질환 이전에 감염병은 어때요? 걸리면 치료하는데 당장은 돈이 들어가지만 죽거나 어쨌든 끝나요. 질병이 끝나요. 근데 만성질환은 어때요? 한 사람이 고혈압에 걸리면 만약에 45세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이 사람 뭐 70세, 80세 죽을 때까지 고혈압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증가했고 랄론드 보고서를 통해서 특히 건강 결정 요인 4가지 그 중에서도 뭐가 생활 습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생활 습관을 관리해서 건강을 증진시키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방향이 1차 보건의료에서 건강 증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건강 증진 생활 습관 같은 건강 행태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수준, 다차원적인 생태학적 접근 및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다수준, 다차원적인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적인 접근도 필요하고요.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요. 식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차원적으로도 보시면은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요. 개인과 나의 뭐 자조 집단 나의 어떤 모임에서의 관리도 필요하고요. 지역 사회에서의 관리도 필요하고 또는 뭐 국가 정책적인 어떤 전략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접근을 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해요. 이게 앞에서 생태학적 모형은 병의숙주 환경이었는데 그거랑 다른 거예요. 생태학이라는 게 병의숙주 환경은 생태학이 이게 딱 그거만 매치되는 게 아니라 생태라는 것은 사회 생태 어떤 생태를 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활 기전, 생태 습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 모형에서의 생태학적 모형은 병의숙주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데에서 말하는 생태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사회 생태를 삶의 생태를 잘 판단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고 그 보건사업 기획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건교육, 금연교육 뭐 이런 것들 개인 간 차원에서 나의 주변에 뭐 금연 모임 자조 집단 이런 거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뭐 활동 나의 직장에서의 활동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홍보 매체 또는 국가가 제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서 보는 접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거에서 오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꼭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경제, 규제적 다양한 차원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적 접근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 오타와 헌장 1986년에 있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1차 보건의료 할 때는 알마타 선언이라고 했어요. 알마타 선언은 1978년이었어요. 그래서 1978년에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1차 보건의료를 강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1986년이 돼서는 1차 보건의료를 넘어서 이제는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1986년에 건강 증진과 관련된 회의가 열린 곳이 오타와예요. 캐나다 오타와. 그래서
그래서 오타와에서 헌장을 발표해요. 오타와 헌장이 1986년. 여기에서 이제 건강 증진을 모든 국가들이 건강 증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건강 증진은 뭐다?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관리,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위해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국가가, 지역사회가 보건의료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스킬을 만들어주고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건강 증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지역사회 이런 대상 집단이 적극적으로 당연히 참여해서 건강 증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 증진의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된 건강 증진의 기본 접근 전략 3가지, 옹호, 가능화, 조정 또는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이라고 해요. 요것도 딱 보면 어때요? 3가지. 아까 우리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 참여, 형평, 협동이 있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3대 접근 전략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겠죠. 자, 옹호, 가능화, 조정. 옹호라는 거, 어드보케이트, 옹호는 그 국가가 어떤 정책을 마련을 할 때 그 보건 정책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이든 식품 정책이든 교육 정책이든 도로 뭐 주거와 관련된 정책이든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중점에 두고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건강이 중요하다. 보건이 중요하다.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옹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그 건강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네이블,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메디에이트, 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보건,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서로 협동하고 역할을 조정하고 그런 중지하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역량 강화.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조정, 연합, 뭐예요? 업무를 잘 조정해서 같이 연합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오타와 헌장에서는 그래서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건강 증진 기본 접근 전략 3가지, 옹호, 가능화, 조정. 자,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각 국가가 우선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세요 라고 강조한 5가지 우선순위 원칙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보시면 국가 수준의 개인, 지역사회, 그다음에 국가 수준의 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등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서 다수준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생태학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고, 다수준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 봤을 때는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지향할 수 있는, 건강을 지지할 수 있는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그 다음에 환경이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라. 자, 그리고 지역사회 차원으로 봤을 때는 지역사회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라. 더 많이 열심히 해라라는 거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개인의 능력을 키워줘라. 어떻게? 나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학교나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줘야 돼서 기술을 개발시켜 주고요. 보건의료,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예방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라. 이렇게 5가지의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우선순위 활동 영역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건강 증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오타와 헌장이 언제였다라고 했어요? 1986년에 오타와 헌장이 발표가 되고, 자,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건강 증진을 위한 이런 노력을 하세요라고 WHO가 공표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0년이나 지난 다음에 1995년이죠.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돼요. 이 이전에는
그래서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정책, 사업 이런 게 시작이 된 게 1995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의 어떤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의 기틀도 마련을 하고요. 국가가 이렇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해서 기금, 돈도 마련을 따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산도 쓰고 있어요.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헬스플랜이라고 하는데,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수립해라라고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해라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근데 얘는 헬스플랜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뒤에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하되 중간에 5년 단위로 끊어서 중간에 평가하고 조금 수정하고 그런 과정이 있게 돼요. 어쨌든 법에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95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2002년에 처음 1차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2002년에. 그래서 헬스플랜, 이때까지는 헬스플랜 2010이었어요.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목표를 2010년에는 고혈압 유병률은 얼마, 당뇨병 유병률은 얼마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자, 그걸 해서 2006년에 한번 수정을 해서 했는데 2010년이 지나버렸죠. 그래서 다시 10년짜리 계획을 또 세워요. 어떻게? 헬스플랜 2020. 2020년이 또 돼버렸네. 그쵸? 그럼 어떻게?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헬스플랜 2021이 나오겠죠. 입에 안 붙어. 그쵸? 2010, 2021이야. 2030이 나오겠네요. 어떻게 2030이래. 여러분, 저는 2020년이 됐을 때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제 또래인 분들, 2020년은 너무, 우리 어렸을 때 너무나 먼 미래 공상과학 그런 만화에서 무슨 원더키드, 2020 원더키드 이런 공상과학 만화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서 2020년은 막 이렇게 차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 근데 2020년이 돼버린 거 그래. 너무 이상해요. 근데 이제 2030이 나올 거예요, 또. 그래서 아직 안 나왔어요. 2020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평가가 쭉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요. 2030 같은 경우는 2021년이 되기 직전에 나올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2021년 시험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따끈따끈한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2021은 제가 이제 그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수업 내용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직 이론에 없어요. 여기는 2020까지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헬스플랜 2020이 2010년에 이제 다시 수립을 해서 11년부터 20년까지인데 중간에 5년 단위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2016년에 4차 계획이 다시 나와서 아직까지는 4차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제 5차 계획이 아직 발표는 안 됐고 막 이렇게 국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뭐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헬스플랜 2020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할 때 5년 전부터 엄청 미뤘던 내용이고, 역시나 시험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오고 더 들어가서 이것도 나올 거예요, 이것도 나올 거예요 했더니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2021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너무나 따끈따끈하고 아주 좋은 시험 문제가 되겠죠. 헬스플랜 2020의 비전은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걸 암기하지 마세요. 이 일이 나오면은 거기에 아마 비전이나 이런 게 큰 변화는 없을 건데, 그래도 새로운 게 발표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니까. 목표가 시험 문제로 정말 아마 헬스플랜 2021의 목표도 큰 차이는 없을 건데 2021 목표가 제시가 되면은 무조건 목표 문제 나올 거예요. 목표가 무엇이냐? 헬스플랜 2020 또는 5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의 목표는 무엇이냐? 지금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예요. 헬스플랜 2021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2030에서는 나오는 걸 다시 봐야 돼요. 어쨌든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대부분 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기출문제는 과거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시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다. 그 말은 헬스플랜 2030이 나오면 거기에서도 목표는 시험 문제로 제일 먼저 나올 거다. 무조건 첫 번째로 나올 거다.
건강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통 평균 수명이라고 하면은 뭐 84세, 86세 하면은 보통 태어나서 86살까지 살아라는 건데 그 중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산 수명은 몇 년인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헬스플랜 2020의 기본적인 사업 계획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비전, 목표, 그 다음에 사업 분야가 있었죠. 당연히 얘네들을,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 흐름이 어땠었냐면, 처음에는 요것만 나왔었어요. 목표만. 목표가 계속 나오길래 학생들한테 제가 요거를 설명해드리면서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도 곧 나올 겁니다. 라고 했고, 실제 학생들이 이거 너무 외우기 싫으니까 저한테 막 교수님 저것도 외워야 되냐. 그래서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이거 나올 거다 했는데 그 뒤로 이게 뭐 매 시험마다 나왔어요. 올해 20년 시험에도 서울시 문제, 경기도 문제 다 나왔어요. 이거. 똑같이. 그 다음에 제가 더 밀었던 게 여기에는 없지만 플러스 대표 지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도 나오니까 이제 대표 지표도 나올 거다. 꼭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2020년 서울시 문제 경기도 문제 대표 지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경향을 봤을 때 얘는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림은 있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새로운 게 발표가 되면은 그걸로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거 보고 그거 봐서 헷갈리게 하실 필요는 없고, 대신 기출문제가 과거 기출문제가 아직 수정이 안 돼 있겠죠. 새로운 제도가 안 발표됐으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랑 지금 이론이랑 달라요 하지 말고 이 과거에 제도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그냥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나는 새로운 제도에서 뭐를 봐야겠구나.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괜히 바뀌었는데 뭘로 봐야 돼요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역학 테마가 나오는데 역학은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역학이 뭐예요? 역학. 요즘 역학 얘기 많이, 역학조사 얘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몇 명이 걸렸지? 어디에서 걸렸지? 누가 걸렸지? 어디를 돌아다녔지? 이런 것들 다 조사하죠. 역학조사. 뭘 하는 걸까요? 인구 집단의 질병과 관련된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예전에는 역학하면은 사주역학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역학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익숙해졌죠. 역학의 정의 개념을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인구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요. 역학은 누구 하나가 질병에 걸렸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 또는 건강과 관련된 사건의 빈도 및 분포, 그러니까 질병이나 또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그럼 그 교통사고가 왜 자주 발생할까?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나? 사각지대가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이나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자주 발생이 되고 또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 질병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원인을 알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활용하고자 하는 학문이 역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의 대상은 누구다? 인구 집단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역학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문제에 개인의 질병의 원인을 찾고 예방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개인의 라고 하면 틀리고 인구 집단이라고 해야지만 맞아요. 자,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모든 스펙트럼, 그래서 어떤 감염병, 만성질환 이런 질병들뿐만 아니라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보는 거고요. 자, 질병의 빈도와 분포를 시간, 공간, 인적 특성, 시간적 특성, 공간적 특성, 지리적 특성, 인적 특성 세 가지를 기술 역학의 3대 변수라고 해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어떤 스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렇게 기술하는 거, 적어 나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 막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뉴스에서 이런 거, 기사에 이런 것들, 몇 월 며칠에 환자 몇 명 발생했고요. 몇 월 며칠에 환자 몇 명, 몇 월 며칠에 몇 명 발생했고, 몇 명 발생했고,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그래서 그래프가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날짜별로 환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시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지리적 분포, 그 다음에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연령은 주로 어느 연령대고 성별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인적 특성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여서 그걸 쭉 나열을 해요. 왜 이걸 나열하느냐? 이거를 쭉 나열을 해봤더니 아,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질병에 걸린 것 같아, 또는 뭐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 같아, 원인이 뭔 것 같아,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기술역학을 바탕으로. 자, 기술역학을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뭘 한다? 가설을 세워요. 원인이 뭐다라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원인,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분석역학이나 실험역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다시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요인에 대해서 이제 그 가설을 분석을 해서 원인이다라는 걸 찾아냈다. 인과적 연관성, 이게 원인이야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걸 통해서 예방 관리에 이용한다. 그래서 역학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이 쭉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역학은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당연히 인구 집단의 질병 원인을 찾고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문이니까 질병의 원인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활용 분야가 되는 거죠. 기업 분야. 그래서 질병의 전파 방법, 원인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게 되죠. 자, 그리고 지역사회 질병 규모를 파악한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환자 숫자를 쭉 나열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인구 집단에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질병의 규모라는 것은 환자 발생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유병률, 발생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결국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럼 그 지역에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시설이 얼마나 필요하고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병의 자연사와 예후를 파악한다.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또는 예후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데 활용하게 되고요. 질병 예방, 치료 이런 관리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질병의 결국 발생률, 유병률을 파악하는 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환자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네,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네라는 건 관리를 좀 잘했다라는 거고,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효과 평가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결국은 다양한 공공정책 수립에, 보건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게 이 역학이다라는 거죠. 역학이라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역학을 통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역학으로 뒤로 넘어가서 질병 발생의 모형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건강 모형을 봤잖아요.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전이적 모형 이런 걸 봤는데, 걔네들은 그냥 질병은 이런 거야, 건강은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기전으로 발생이 돼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모형이라면, 역학에서 얘기하는 질병 발생 모형은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해요. 같은 맥락인데 역학이라는 학문은 애초에 목적이 뭐예요?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구 집단의 질병 원인을. 그러니까 이 모형을 이용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를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형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과 그리고 거미줄 모형, 그 다음에 수레바퀴 모형,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건강 모형 할 때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하면서 생태학적 모형하고 가로하고 역학적 모형이라고 써 있었어요.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보셔도, 지금 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같은 내용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써 있죠? 이런 말이 있었다니. 제가 아까 읽었는데 분명히. 자, 그래서 8페이지에 보시면은 생태학적 모형 가로하고 역학적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학적 모형, 같은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을 주장한 학자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라고도 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건데, 생태학적 모형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 똑같죠? 세 가지 요소의 상호 관계로 설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거의 평형,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지면 질병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생태학적 모형에서 설명을 했죠. 근데 역학에서는 질병 발생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 대한 것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깨지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질병이 감소, 그래서 뭔가 숙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거나 숙주의 면역력이 좋아지거나 병인 요인이 줄어들거나 하면은 질병 발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감염병은 설명할 수가 있지만, 얘도 똑같이 어쨌든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만성질환, 고혈압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혈압의 병인은 뭐지? 환경 요인은 뭐지? 숙주 요인은 뭐지? 단정 짓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어떤 질병? 감염병 설명하는 데 유리하지만, 질병의 원인이 명확한 감염병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지만 만성질환을 설명하기에는, 만성질환 발생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거미줄 모형인데요. 거미줄 모형은 요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여러분들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고, 심근경색증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자연적인 거, 사회적인 압력, 산업화로 인해서 이렇게 영향을 줘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산업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급해지고 빨라지고 뭔가 또 뭐 삭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흡연도 하고, 운동도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비만이 되고요. 식습관이 바뀌면서 비만이 되고, 얘네들이 또 다시 영향을 줘서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연결되고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에 문제를 주거나 순환에 문제를 주고 연결이 돼서 심근경색증까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미줄처럼 어떤 하나의 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여러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거미줄처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데, 그럼 이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담배를 끊어요. 우선 운동을 좀 해요. 운동 부족도 끊어버렸어요. 얘들 끊어요. 그럼 여기로 오는 게 뭔가 끊기겠죠. 그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끊어서 비만을 좀 줄이면 여기도 하나 끊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개의 단계를 끊어버리면은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 거미줄 모형이에요. 그래서 맥마흔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모형인데, 질병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여기에는 직접적인 요인도 있고 간접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서로 얽혀서 복잡한 경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맥마흔의 거미줄 모형에서는 병인, 숙주, 환경 이런 것들 따로 구분하질 않아요.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질병의 병원체,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라고 한다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딘가에. 위암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근데 뭐 여기 숙주가 가지고 있는 요인, 병인, 이걸 따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병인,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질병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인들로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몇 개의 요인을 제거하면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이 거미줄 모형이에요. 자, 다음에 수레바퀴 모형. 그림을 보시면은 숙주가 있고요. 숙주를 둘러싼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모형이 수레바퀴 모형이에요. 근데 이 숙주는 어떤 숙주냐? 자기 나름의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숙주예요. 그리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에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수레바퀴 모형. 그래서 수레바퀴 모형은 숙주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면서 숙주의 유전적인 소인을 따로 강조하고 있고, 숙주를 둘러싼 환경에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질병의 핵심이 누구예요? 숙주예요.
숙주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하는, 얘도 그래서 다유인설, 아까 뭐 거미줄 모형이나 수레바퀴 모형이나 가장 대표적인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들이고요. 자, 유전적 소인이 숙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죠. 숙주 안에 유전이 들어가 있는 거고, 환경으로는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숙주의 저항 능력이 질병 발생의 중요한 요인, 그래서 숙주 자체의 요인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거미줄 모형과 다르게 숙주와 환경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거미줄 모형은 어때요? 숙주와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병이 숙주 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요인들을 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요인 자체를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적 분석에 유용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까지 숙주의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뭐가 영향을 미쳐서 질병이 발생했지,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쳤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바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크기가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데 유전이 되게 큰 원인이야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데 바이러스가 문제였어요. 그러면 생물학적 환경이 이렇게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의 구성 부분이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전 수레바퀴 모형까지 봤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질병의 원인이 뭐 A라는 질병의 원인이 B인 것 같아.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그래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건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의 원인, 명확하게 이게 원인이야라고 파악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 기준들이고, 브래드포드 힐, 요게 학자 이름이에요. 브래드포드 힐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인과관계 판단 기준 9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먼저 시간적 선후관계. 얘는 별표. 시간적 선후관계라는 건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폐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원래 안 폈어요. 근데 폐암에 걸렸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난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에 걸렸다니 너무 그게 화가 나가지고 걸린 다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무리 그게 인과관계가 다른 것들이 다 증명이 됐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원인이 질병보다 먼저 있어야지 그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브래드포드 힐은 9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 9가지가 모두 해당돼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뭐 많은 시간적 전후관계, 선후관계만은 전제 조건이다. 다른 게 아무리 다 증명이 돼도 얘가 증명되지 않으면은 걔는 인과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긴 폈어요. 담배를 피고 한 1년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것도 맞지 않아요. 폐암이 진행이 되기까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만에 폐암에 걸렸다는 건 그 전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면서 그 노출된 기간도 적절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연관성의 강도가 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죠. 담배를 핀 사람들이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10배 높아. 그게 연관성의 강도예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강원도 이렇게 공기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1.5배 높아. 강도가 좀 약하죠, 이러면. 요러한 몇 배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연관성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4배에서 16배 높다. 대기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폐암 발생률이 낮은 지역보다 1.01에서 1.16배,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연관성의 강도가 높아 보여요? 흡연이 연관성의 강도가 높죠. 이럴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크다. 이게 연관성의 강도가 높다고 무조건 인과관계야 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관성의 일관성. 자,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다. 흡연 집단이 비흡연 집단보다 폐암 발생률이 몇 배가 높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다른 학자가 다른 연구 방법으로 했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 했는데도 똑같은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뭐 영국에서 했는데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관성의 특이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코로나만 걸려요. 사스는 안 걸려요. 요게 연관성의 특이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코로나19에 따른 증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거죠. 걔네들이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감염병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 사람이 폐암만 걸리고 다른 암은 절대 안 걸린다 라면은 흡연은 폐암과 연관성의 특이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이에요. 그럼 특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이 특이성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감염병처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감염된 사람은 위암만 걸리고 다른 암은 안 걸려요. 그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은 위암에 대한 연관성의 특이성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특이성. 자, 용량 반응 관계는 담배를 매일 안 핀 사람이랑 담배를 한갑 미만 핀 사람이랑 담배를 한갑 이상 핀 사람, 담배를 뭐 두갑 이상 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집단이 있을 때 여기는 폐암 발생률이 1, 뭐 2, 4, 7 이렇게 2배 높고 4배 높고 7배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노출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네. 양이 증가할수록 결과도 증가하네. 반응도 증가하네라는 것을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해요. 요인에 대한 노출의 정도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질병 발생 위험도 거기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를 이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해요. 담배를 하루 한 개 핀 사람보다 하루에 한 갑씩 핀 사람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해서 앞에서 연관성의 강도는 담배를 안 핀 사람이랑 담배를 핀 사람만 비교를 했다라면은 용량 반응 관계는 조금 핀 사람, 많이 핀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늘어나더라. 이럴 때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해요. 자,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 흡연이 그래서 어떻게 폐암의 원인이 되는지를 생물학적 기전으로 우리가 밝혀내서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흡연에, 담배에 어떤 성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암을 유발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면은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자, 기존 학설과의 일치. 자, 기존 학설이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야가 기존 학설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의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흡연과 폐암은 별로 관계가 없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건 틀렸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다 알고 있는 게 기존 학설인데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존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일치하면은 그래 맞아 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자, 그다음에 실험적 입증은, 그래서 자, 담배 연기를 뭐 동물 실험체 쥐나 이런 애들한테 줘봤더니 어떤 발생이 나더라.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증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학 연구에서 실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동물에게 담배 연기를 넣은 쥐랑 넣지 않은 군에서의 질병 발생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담배를 넣은 거기 때문에 실험이에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실제 사례, 제가 실제 사례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노안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무슨 뭐였더라? 골드메리라는 꽃을 직접 키우셔가지고 이게 눈에 좋다고, 그렇게 좋대요, 눈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줬어요.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라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났는데 제가 괜찮다가 비염이 원래 있는데 지금 요즘 되게 건강했는데 비염 증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먹은 날. 그리고 그 다음날 먹었는데 또 올라오는 거여서 제가 느끼면서 이것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 다음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었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원인이었을까를.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꽃을 다시 또 차를 우려서 마셨어요. 근데 약간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실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서 땅콩을 먹은 사람이 실제 시험 문제가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땅콩을 먹었더니 뭔가 피부 알러지가 생겼더라. 그래서 땅콩을 안 먹었더니 없어졌더라. 다시 한번 땅콩을 먹었더니 생겼더라. 이거는 뭐를 통해서 뭐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제 사례 이런 것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본 거죠, 스스로. 이거 먹고 증상 생기나 안 생기나.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것은 항상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가 직접 해보고 안 해보고 이것도 다 실험이에요. 보통은 근데 동물 실험을 하죠. 근데 사람을 대상으로는 실험을 잘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안 먹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실험적 입증은 이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 어떤 거 얘기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제거했더니 내가 그래서 뭘 먹으면서 계속 어떤 음식을 먹는데 먹을 때 계속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 음식에 대한 섭취를 끊었더니 증상이 없어지더라. 얘도 실험적 입증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실험적 입증.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먹던가 노출을 시키던가 노출을 끊으면은 노출을 제거하는 것도 실험이에요. 그래서 실험적 입증. 그래가지고 그 꽃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저희 어머니 마당에 이렇게 한가득 꽃을 키우고 계신데 저는 먹을 수가 없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부작용을 찾아봐도 없던데 저한테 알러지가 좀 있나 봐요, 그 꽃이. 자, 그다음에 기존 다른 인과관계의 유사성. 많은 학생들이 제일 난감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이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다 밝혀진 인과관계랑 유사한 연관성이 관찰되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예요. 기존 학설과의 일치랑 같은 개념 아닌가요? 기존 학설은 말 그대로 학설, 정설 있잖아요. 뭐 고지방식은 몸에 해로워, 얘가 정설이었어요 그동안. 근데 최근에 어때요? 새로운 학설이 들어왔죠? 아니야, 지방의 반란 뭐 이렇게 했고, 지방은 그렇게 건강에 해롭지 않아. 이런 학설이 나왔을 때 안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게 기존 학설과의 충돌하는 경우들인 거고, 이 기존의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사스가 한번 유행을 했어요. 원인균이 뭐냐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이 사스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증상들? 호흡기계 증상들, 중증으로 호흡기계 증상들이 나타났었어요.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에 뭐라고 불렀었어요, 우리가? 우한 폐렴. 우한에서 갑자기 폐렴 환자들이 막 발생이 된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폐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뭐지? 막 혈액을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뭔지 모르는 원래는 그 nCoV로 갔었어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새로운 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증상을 보니까 사스처럼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요. 사스도 뭐예요? 사스 코로나.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것 같지만 종류는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중증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는데, 뭔지 모르는 폐렴의 증상이 나타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더라. 그럼 얘네 두 개와 비슷하잖아요. 요 관계가 너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한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의 원인균인가 보다라고 인과관계를 추측하는 것을 기존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어요? 안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신 초기에 풍진 감염이 태아에게 선천성 기형의 원인이 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인과관계를. 근데 이 풍진 바이러스랑 비슷한 유사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기형의 원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직 증명하지 못했지만 기존 풍진 바이러스랑 비슷한 걸 보니까 얘도 이 선천성 기형의 원인인 것 같아 라고 조금 더 인과관계의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적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기존 다른 인과관계와의 유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9가지, 그럼 이 9가지 기준이 다 해당이 돼야 된다? 그건 아니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될수록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시간적 전후관계, 시간적 선후관계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타당도 신뢰도 이제 계산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공중보건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요. 1시간 있다가 점심 식사하시고 보건행정 수업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